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만 3만 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도심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변경안을 마감한 결과 증원 규모는 1,500명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자료를 제출하고 이달 중순까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들의 출산 휴가를 늘려주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늘면서 7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대폭 늘었고 자동차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만 양대 노총 추산으로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행진으로 주변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오후 2시부터 본 집회를 진행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무대 발언은 모두 끝이 났고 마지막 순서로 행진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청까지 이어지는 행렬에 을지로 일부 차로의 통행이 통제되었고 경찰이 일대 차량을 우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실 일이 있다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이외 14개 지역에서도 집회를 진행했는데 전국적으로 8만 5천여 명가량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 곳에서 7천 명 규모의 집회를 마쳤습니다.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는 규탄 발언이 쏟아졌는데 양대 노총위원장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노동자의 절규는 보이지 않게 노조 혐오로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으로부터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하는 것뿐입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162개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고 이 가운데 101개 부대를 서울에 배치해 대규모 집회에 대비했습니다. 다만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이 불법 행위로 연행되거나 입건되는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대로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면서 일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근로자의 땀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이틀 만인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합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양수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 또 권한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했습니다. 먼저 특조위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조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 역시 국민의힘은 애초 최장 9개월을 주장했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최장 1년 3개월 수정한 내용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반면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조위의 권한은 일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길 원했던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논의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틀 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협상의 물꼬가 됐다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토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일부 독소 조항을 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오늘 합의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쟁점 법안 가운데는 최상병 특검법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안건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안 되면 주말에 예정된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은 상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올리면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야권이 주장하는 선구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했는데요. 후보 군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여전하다고요? 네,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애초 오늘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아서 모레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이 잇따라 다음 주로 미룬 겁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 의원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군까지 눈치 싸움만 벌이는 상황이 선거 연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마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당 안팎의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어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아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박수영 의원은 더 많은 후보가 나와서 당을 살리는 방안을 뜨겁게 논쟁하기 바란다며 선거 연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다행히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강성 발언을 이어가던 새 의협회장은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병원 휴진 소식부터 알아보죠. 다행히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집단적인 휴진 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거로 보고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엔 어제 수술 지연과 진료 차질 등 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건데 반대로 피해 상담은 11건 줄어든 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휴진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의대 증원 대상 대학들의 정원 변경안 제출이 마감됐는데요. 법원에서 증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대교협이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1,500명 이상 늘어날 거로 예상됐습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들은 전남대를 제외하고 증원분의 50%를 신청했고 사립대 중에서도 증원분을 줄여 신청한 대학들이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모집 인원은 이달 중하순에 열리는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정부에 이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진행하면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테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대 정원이 최종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사법부 요청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면택 새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동안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늘 임기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취임식은 내일 갖기로 했습니다. 임 협회장은 오늘 오전 본인 SNS를 통해 첫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의사들과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국민과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게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대정부 대화 창구 기능을 할 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나 의대생 모두 5월이 지나면 돌아올 이유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둘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 김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교실을 떠났습니다. 기본적인 의견 검토조차 없이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는 젊은 의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외면받았습니다. 5월이 지나면 전공의 수련이나 의대생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진과 사직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갈등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의사들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에도 반대지만 섣불리 대화의 장으로 들어갔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당할까 걱정합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의사집단 내부의 비판도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가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정부 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정 간 대화가 수면 위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어느 한쪽에 결단이 없는 한 문제는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노동절인데요. 다른 점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노동절 연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비 촉진 쿠폰을 발급하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등 내수 활성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황금 연휴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중국 교통부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억 7천만 명이 이동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닷새 연휴를 합치면 13억 명이 넘습니다. 지방정부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열고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176만 명, 닷새 동안 880만 명에 이를 거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늘어나는 건데요. 서울 명동이나 제주 등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내 관광지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연휴를 내수 촉진 기회로 보고 독특한 정책도 펴고 있다고요. 네,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상무부 차원에서 소비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헌 물건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정책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더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노후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90만 원, 가전제품은 19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과잉 생산 논란 속에 1,900만 원 이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운 출혈 경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소비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촉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내수 진작책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있던데요. 오늘부터 주택 구매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고요. 네, 베이징 주민들은 오늘부터 도심 외곽에 집을 한 채 더 장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된 1가구 2주택 규제를 13년 만에 푼 겁니다. 텐진시도 오늘부터 주변 지역에서 집을 사러 올 수 있도록 구매 제한 문턱을 낮췄습니다. 스촨성의 수도 청두를 비롯해 20곳 넘는 도시에선 집을 몇 채 사든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징 등 30곳에선 낡은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위기로 썰렁한 주택시장을 바짝 달궈 보겠다는 건데 연휴 기간 거래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르면 7월 초 올 여름에 열리게 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입니다.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도 꾸준히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당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윤심, 그 영향력이 깨질지 여부입니다. 당시 경선 룰이 김 대표에게 불리했었던 여론조사가 제외됐고 당심 100%로 바뀌면서 논란이 작지 않았습니다. 당장 비윤계인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경선 과정과 룰을 비판하면서 윤심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전히 불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친윤계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홍준표 시장의 출마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는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를 비롯해서 친윤은 안 된다라는 당내 여론이 작지 않습니다. 당심 100%인 경선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핫 이슈 분석해드리는 정치온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뷰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연대는 뭐 예전에 그 김장연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진행되었던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해서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제가 전대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당원 100%가 불과 1년 한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비서실장관 그분이 한 건데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은 끝나고 이제 여야는 지도부를 새로 뽑을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날카롭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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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 다 뭐 정치적 경험이 워낙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아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나경원 당선인 라디오 인터뷰, 또 유승민 전 의원 라디오 인터뷰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먼저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 나이 연대설 있잖아요.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첫째 하나는 그 지금 나경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막은 분들이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과 연대를 해서 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심정적으로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나경원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품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뭐 쇄신, 혁신 이야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험지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어 온 상품성도 있는데 그 친윤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표에 당선이 되면 김기현 전 대표처럼 억지로 만들어주는 대표의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성이나 지난번에 연판장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도 하차한 이런 두 가지 모든 그 자신의 이력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서로 윤심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거리를 확실하게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봐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찐윤 중에 찐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제압당한 그런 것이었죠. 근데 뭐 정치라는 것이 과거에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는 또 연대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정치가 그렇죠. 저는 우선 뭐 나이 연대설은 누가 얘기했는지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합니다. 그걸 보도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그런데 그 흘렸던 사람이 뭐 자다가 일어나서 한 소리도 아닐 텐데 그 발언의 신뢰성, 사실에 근거하거나 그럴 가능성의 단초라도 있거나 이랬으면은 그게 이제 보도도 되고 또 확인도 되고 또 여기서 또 토론거리도 되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고 봐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대표 이제 당선이 됐지만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게 당선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좀 불쾌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어떤 보도에 전체가 이렇게 뭐 응대를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윤심은 무엇일까요? 이 당대표가 워낙 권한이 또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이제 당대표를 하고 싶어하고 또 당대표가 되면 당의 조직을 장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 때 또 유리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진짜 윤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진짜 윤심이 어디 있는지야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것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나경원 전 대표, 나경원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김장연대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가 출범했다가 또 김장연대가 무너지면서 그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표는
되었어도 안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통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많거든요. 당선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예. 예, 지금 보다시피 이철규 의원이 거의 뭐 독보적으로 혼자 예. 원내대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렇게 이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 사실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에 이 오염이 되다시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처지로 예, 갈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요. 지금 당신 100%예요.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신 100%였기 때문에 윤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면 이번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윤심은 그만큼은 작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세요?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예.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 저렇게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까지 썼던 거는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차기 대선 혹은 당의 이제 당 대표나 지도적 위치 이런 것을 꿈꾸거나 추구하는 분들은 저런 스탠스를 할 거예요. 그 첫 신호탄이 이제 나경원 대표의 찐윤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을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 혹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지도급 인사, 국민의힘 지도급 인사의 하나의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행보. 그것에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신호탄이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잘 들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또 뉴스 첫머리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요.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내일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보도인데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합니다.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를 했고요. 또 대통령실도 바로 지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틀 전에 있었던 영수회담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그날 뭐 특별히 많이 논의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 독소 조항이 있다. 예컨대 그 검사가 청구해야 될 압수수색 영장을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문제가 사실은 헌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거나 또는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또 민주당 측에서 수용을 해서 잘 처리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영수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극하게 이게 대치했던 법이고 또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이잖아요. 최종수 사께서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받고 또 대통령실에서 환영 입장 밝힌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거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특검법도 있고 최상병 특검법 등등이 있어서요. 저거는 이제 합의되리라고 예상되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너무 정신 승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 정도를 못한다 국회에서. 그리고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사실 기존의 특검법안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민주화 유공법도 마찬가지고 네. 좀 양보를 해서 순화시킨 거예요. 예. 거기에 이번에 또 저렇게 합의에 이른 거고 그렇군요. 충분히 예측되어 왔던 일이 이제 일종의 합의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여론조사가 좀 나온 게 있었어요. 여론조사 잠깐 보고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좀 올려주세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나경원 17.7, 원희룡 14.1, 윤상현 6.5, 김태호 5.8, 권영세 4.0, 권성동 3.0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뭐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적합도여가지고 그런데 저기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원희룡 전 장관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 당대표 선거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과연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뭐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지 본인은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본인은 원희룡 장관은 자다가 지금 뻘떡 일어나서 상당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렇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 기간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수석께서는 이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빠져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지금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조금 더 계속될 텐데요. 생각은 굉장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등판할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말고는 없는데 보궐선거가 어디가 날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시도지사를 거쳐서 용꿈을 꾸는 그걸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2년 뒤에 있으니까요. 시도지사를 통해서 용꿈을 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경로가.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나 남았는데 그게 어딘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죠. 그러나 여건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저녁에 이 왼쪽 길로 생각했다가 자고 일어나면 오른쪽 길로 고심이 깊을 것이다. 차후에 뭐 본인이 계속 정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텐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지금 의원들 또 그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국민적 여론은 거의 그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돌아서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 출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출마하지 마라 또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심평 변호사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정리가 될 사안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자꾸 보도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출마할 마음은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지켜보고 대비해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요? 출마를 한다면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 건데 당선을 되려면 당심
지금 100%의 현재예요. 룰이 네. 바뀌지 않으면요. 네.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 경선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예.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 되더라도 예.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 다만 그렇군요. 예.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쇄신 움직임 또 그 이번에 새로 당선된 그 당선인들 예. 또 당내에서 이 많은 고초를 겪은 분들 이런 분들의 여론이 지금처럼 그대로 갈지 또는 상당히 반작용이 생길지 예. 그 여부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7월 초 정도 좀 예상이 되는데 좀 늦어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 2달 정도 남았고 민주당도 당대표 한 8월쯤에 다시 지금 뽑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야 또 원내대표 선출 작업도 지금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고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거, 그게 진짜 악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염치나 용기가 있으면은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도우 의원 나와라라고 하는 게 그나마 멋있어 보입니다. 혼자 단독 출마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내부 경쟁보다 단일한 대우로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서 박찬대가 총 떼내고 나서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자, 지금 원내 사령탑 사실상 뭐 22대 국회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는 다들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어하는 자리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모두 단독 출마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박찬대 최고위원 이제 찬반 투표만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여지껏 정치 생활 하시면서 원내대표 단독 출마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언제였어요?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정세균 원내대표 그때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천정배 직전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사임을 하면서 추대 형식으로요? 예, 일종의 이제 위기 상황. 예. 그래서 위기나 비상 상황이 아닌데 단독 추대를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이 총선 승리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단독 추대예요. 총선 승리하면 다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나올 것 그것도 같은데. 이제 홀수로 나가거든요. 예. 원구성이 2년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반기 원구성, 예. 하반기 원구성 있고요.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첫 원구성이거든요. 예. 근데 다수당이에요. 그렇죠. 원내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홀수 연도에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무도 없다? 예. 그런데 출마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일종의 다 정치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출마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인가? 좋은 모습인가? 예.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좋게 보면은 서로 이제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네. 박찬대로 하자. 예. 나는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총선 승리한 정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예.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원내대표 선거까지 일종의 그런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군요. 훨씬 더 민주당에게는 예. 좋지 않았나. 좋지 않았나. 그런데 뭐 3일이죠. 3일날 이제 찬반 투표하면 그건 뭐 원내대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도
지금 뭐 근데 출마하려는 사람이 아직 없죠. 그래서 연기된 거 아니에요? 뭐 출마하려는 분은 사실은 있죠. 근데 예. 이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철규 의원도 지금 기자들 만나서 내가 출마한다고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출마할 것으로 기자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제가 2004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요. 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출마하려는데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또 반면에 후배들로부터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고 예. 좀 모욕적인 은사까지 들어야 되는 심지어는 타당의 그 구성원들로부터도 뭐 온갖 저 험담을 들어야 되는 이런 원내대표 자리에 과연 이철규 의원 본인들 하고 싶겠냐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앞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굉장히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여당으로서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법사위원장이든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이든 적어도 한 위원장을 확보를 해서 대통령실의 이 부당한 공세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가 또는 법안을 저 국회에서 최후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두 민주당이 갖고 가겠다고 하고 온갖 전행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원내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어려운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맡기 싫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뜻 나서고 싶지도 않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좀 나서라는 또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악역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런 일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6일 연기된 거잖아요. 네. 누가 좀 거론되는 사람 또 있습니까? 김도우 의원은 안 하겠다고 했고. 이제 뭐 송석준 의원, 박대출 의원 몇 분들이 거론이 되지만 실제로 그분들도 뭐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하고 달리 사실은 이 원내대표 자리를 막 탐내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정치적인 여건이 여당 원내대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최혜성 선생님 그렇게 보세요? 뭐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상황을. 민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잡음 없이 박찬대 단독 출마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따지면은 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현역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력이 이제 좀 작동했을 수도 있고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 것이 오히려 이제 불안한 그런 구석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철구 의원이 분명히 출사표를 던진 거고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몇 분 계셔요. 김성원 의원이라든가 김도우 의원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제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뭐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불출마하라고 그러고 또 충남지사가 또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작동해서 정리되어지지 않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찐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철규 의원 출마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건 총선 패배했고 대통령 때문에 졌고 당신 찐윤인데 그러니까 염치가 있으면 출마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없었던 반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형성되는 이런 이제 신호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해도 친윤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아주 강하게 그립을 잡고 집권당을 통제 비슷하게 했는데 비로소 이 한쪽 측면에서는 균열이 일어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충돌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신호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보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했었고요.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처럼 이철규 의원도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어려운 난국에 결국은 이철규 의원이 나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서줘야 한다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원내대표를 맡아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은 사실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108석밖에 안 되는 예. 소수당의 원내대표거든요. 예. 그럼 성과를 내는 방식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의사구조를 따진다면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렵고 예. 그 대신에 또 그것을 책임져야 될 상황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예. 이 자리를 선뜻 맡겠다고 나설지 네. 또 나섰을 때 과연 지금 비판하는 의원들 외의 다른 또 네. 많은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예. 지금의 드러나는 어떤 그 여론 내지 네. 의원들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청와대 시절에 이제 정무수석을 다 지내셔서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틀 전에 영수회담이 열렸었잖아요.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가 뭐 여야가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영수회담이 열릴지 여부를 놓고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능성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영수 수석께서는 영수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보셨고 2차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어도 단독 영수회담 형태로는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아, 단독은 어렵다.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예. 단독이든 뭐 여야 예. 합쳐서 대통령과 만나든 그런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은 여당이 일단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여당이 지금 정비가 안 됐죠. 그래서 예. 대통령이 취임 초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물으니까 예. 그때는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토가 달리죠. 예. 집권당이 그때 이제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으니까 정비가 그랬죠.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뒤로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딱 그런 정황이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예. 아마 그 과정도 이제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정치적 상황들이 조금 정리돼야 된다는 핑계가 있기 때문에 예. 함께 만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군요. 같이 만나는 거 단독으로 또 만나는 거는 저는 뭐 거의 누구 말 맞다나 영에 수렴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월 정도 되면 여야 다 당대표 이제 새로 뽑힌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월 이후로는요? 아니 그때도 어렵다고 8월 달에 또 이재명 대표 뽑히면 예.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죠. 예. 네. 우선은 대통령이 네. 총선 후에 1mm도 안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 영수회담 보시면서? 영수회담도 그렇고 예. 첫 총선 참패 후에 첫 국무회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기조 내용, 정책 옳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거다.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소통하겠다. 예. 요거거든요. 예. 그리고 10가지 잘한 일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기조 내용 이런 거 변하지 않고 정책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행보를 할 뿐인데 국정기조 전환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한테도 전화했잖아요. 네. 국정 방향 옳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흔들림이 1mm도 없어요. 예. 소통은 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또 연다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들 이제 여당이 이제 지도부 구성이 되면은 같이 만난다든지 이런 가능성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국정기조가 옳고 내용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흔들리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죠. 여당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이 통제력, 뭐 또 국정 운영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에너지가 멸실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총선은 참패했단 말이에요. 민심은 들끓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방점을 찍어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소통의 결과를 내고 소통의 성과를 내고 예.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소통의 형식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일정 잡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형식에 방점을 찍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형식은 변할지 몰라도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김재원 수석께서도 전 수석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 그 이른바 영수회담은 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요? 일단 대통령실에 야당 대표를 초청을 했는데 예. 야당 대표가 와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상견례를 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과 그 간단한 환담을 하고 그리고 비공개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쟁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보통 내 덕담 주고 요구를 받고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때 이제 열심히 이야기한다는 그러는데 거죠. 예.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 퇴장하려는 언론인들까지 세워놓고 자기가 미리 그 준비해간 모든 그 저 내용을 상당히 오랫동안 읽어버렸거든요. 이것을 사실 그 일종의 말하자면 그 북한 대표들이 옛날에 오면 그 남북 회담을 하면 앞에 와서 그 언론인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비공개 때는 뭐 양해를 구하고는 돌아가는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영수회담을 일종의 이재명 대표는 그 선전의장처럼 활용을 하고 대통령에게 내가 이만큼 아주 그 크게 질책을 냈는데 대통령은 우리 최재성 수석님 말씀대로 1mm도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강력한 투쟁을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내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정당화의 근거로 삼아버렸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중권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앞에서 그 회담을 하러 간 분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것도 장황하게 읽어버린 것은 사실 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그 제가 정치 생활을 시작하고 저런 일을 처음 봤고 저도 정무수석 때 그 야당 대표와의 대통령 면담을 직접 그 배석을 했는데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가 거의 마지막일 거다. 그러니까요. 그 두 사람 간의 신뢰가 부족했고 그리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밖에서 충분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또는 마치고 나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앞에서 굳이 설명을 한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도 취재단을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일일이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허를 찌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의 신뢰의 위반이 있었는데 이 영수회담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 어차피 또 정당 대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국정을 협의하는 자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일은 저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두 분 생각합니다. 다 이제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여야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은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심지어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번에 아주 그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당했다는 생각이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 잠깐만 최재성 수석께 잠깐 여쭤볼게요. 그렇게 보세요? 그 모두 발언 때 A4 용지로 한 15분 분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은 영수회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23개월 동안 그것도 제1야당, 제1당의 야당 대표를 안 만나요. 그것도 야당 대표가
대표 당선되는 수락연설 장에서부터 8차례를 영수회담 요청을 했는데도 안 만났죠. 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나타나요. 예. 의제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2번 실무 협상하고 끝났어요. 네.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된 거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자화자찬하잖아요. 영수회담의 성과라고. 예. 그러면은 영수회담 의제협의에서 저거 할 수 없었나요? 그러면 국회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예. 양당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설정을 했으면 이태원 특별법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예. 의제협의 자체가 깨지고 아무거나 얘기를 하자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야당 대표는 2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 하나는 민생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면 그거는 야당이 좋은 거예요. 야당이 제기하고 야당이 했는데 이 2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의제 협의조차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미리 대통령실에 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협의되지 않은 의제 이런 영수회담이지만 난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결단으로 그럼 조건 없이 만나겠다 해서 성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의제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 영수회담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는데 두 분의 생각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이 장면, 담배 타임, 줄임말로 담타입니다. 그런데 한 게임 회사에서 사실상 이러한 담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석타임제인데요. 이석타임제는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비업무 전환 기준은 15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15분이 넘게 걸리면 그 시간만큼 업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지날 때마다 출입증을 찍기 때문에 1층 로비나 사내 카페, 건물 외부 등 비업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사 측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일부 구성원들은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흡연관리법에 따라 담배를 피우려면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면 사무실에 남은 직원에게 전화 응대 등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한 플랫폼 업체가 취업준비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를 물어봤는데요. 잠깐 바람 쐬고 오기와 달리 담배 피우고 오기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도 흡연자들이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설문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오늘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는 6.1%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 41%로 가장 많았고요. 공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지만 출근하는 직장인 가운데 37%는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기 시흥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담 팀을 꾸리고 내일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 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건설 현장에서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잇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과 근처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 1명 등 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 여러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대구에서는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숨졌는데 역시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가 우회전하더니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밀려난 택배차는 옆에 있던 차들과도 부딪힙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 주변을 서성입니다. 새벽 2시쯤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 7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차가 이게 완전 돌아가고 깜짝 놀랐죠. 2대를 받고 택배차를 다 밀고 나간 거예요. 옆에 4대를 같이 밀어버린 거예요. 사고를 낸 차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은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 소유주의 집을 확인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안에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는 점으로 미뤄 짐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누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를 통해 숨진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차에 탄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바닥에 누워있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필로폰과 수면 유도제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1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89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수면 유도제 2천여 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급식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전국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4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1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23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과 두부류, 돼지고기 순이었습니다. 수입 냉동육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돌려주지 않은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자가 17명, 피해 금액은 800억 원에 이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충북 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9개월 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참사 당시 유족 등이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충북 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렸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족 등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내고 김 지사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들은 결국 이제 기관장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충청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의 기소 여부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 2월 화제를 낳았던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자녀 한 사람에 1억 원씩 주겠다. 부영그룹이 파격 복지를 발표하면서 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영이 앞세운 이 복지 규정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설문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3,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500여 명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우리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 지원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설문이 정부 정책을 되짚어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출산도 출산이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부터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10명 가운데 4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3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8.5%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51%였고 지난 2020년에는 39.1%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60% 넘는 청소년들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죠. 정부가 새로운 제도들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실상 한 달로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고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찍고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배우자에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미취업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구직 등 미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 개방을 지원합니다. 대학 편입 제도를 개선해 도전의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합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를 전면 개편해 자산 형성도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 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YTN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하루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경제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코너 경제픽5. 경제부 기자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7개월 연속 플러스.
뭔가 긍정적인 뉴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키워드로는 바로 오늘 나온 수출입 실적으로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습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부터 계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 안 좋다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는데 네. 그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뉴스 같아요. 특히 어떤 종목이 효자, 효녀 노릇을 했나요? 네, 바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6% 넘게 늘었습니다.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역시 반도체가 효자였는데 자동차도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 수출은요, 전기차 판매 둔화로 지난 2월부터 2달 연속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었는데 드디어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0.3% 증가한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와 SUV 차량 덕분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액은 5.4% 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가 자동차가 외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품질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화면 준비해 주시죠. 네. 네, 금사과 잡아라. 네, 금사과란 말이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과가 비싼 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잡겠다는 걸까요? 네, 정말 이 금사과라는 말이 돌 만큼 요즘 사과 한 봉지 사는 게 참 부담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과를 필요한 만큼만 또 낱개로도 한 개씩으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장 등 유통 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하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사과 한 봉지에 18,900원. 치솟은 금사과 몸값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봉지로 사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 단계 비용 가운데 69%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포장을 아예 없애고 낱개로 팔기로 한 겁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청과와 축산, 양곡 외에 수산물까지 판매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거래 품목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산지 출하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상품을 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깔판인 이른바 팔레트는 그동안 공급업체 독점으로 유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계기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유통 마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그런데 봉지채로 팔든 낱개로 팔든 사과 하나하나의 가격이 비싼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부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계산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부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이 농수산물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이 유통 비용을 10% 넘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도매 법인 사이에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는 낮추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6년 법 제정 이후에 이 지정이 취소된 도매 법인은 모두 6곳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기존 도매 시장은 지정 기간인 5년에서 10년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도매 가격이 널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 출하 단계부터 미리 품목과 물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중간 단계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교통비 걱정 덜어주는 K패스. 4층 앱 주의라고 뽑아주셨는데 4층 앱 주의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K패스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K패스 최근 들어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시내버스나 지하철, 광역버스, 또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 등을 이용할 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후 동행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유정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다희 씨는 K패스를 첫날부터 이용하려고 발빠르게 신청을 마쳤습니다. 본가가 파주고 직장은 용인이라서 일단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K패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환급이 된다고 들어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K패스가 출범 초기부터 흥행 조짐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가입자는 107만 명, 신규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82만 명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전국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 첫날 경기나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몇만 원 정도 세이빙이 되니까 그래서. 다만 주의할 점은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급도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20만 원까지만 환급률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절반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 지출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의 경우 20만 원까지 20%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2만 원의 경우 절반인 만 원에 대해서만 2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최근 K패스를 사칭하는 앱도 횡행하는 만큼 공식 앱을 설치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쓴 만큼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네.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관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K패스를 사칭하는 앱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저도 오늘 앱스토어에 이 K패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과 이름이 비슷한 이 K패스 활용 가이드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속기 쉽겠네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에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이 실제 K패스 앱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사칭 앱입니다. 활용 가이드라고 적혀 있죠. 이름만 비슷하지 K패스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벌써 사칭의 다운로드 수가 10,000회를 넘었다는 점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앱 리뷰를 보면요.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한다는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칭 앱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 K패스는 어떤 경우에도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냥 광고만 가득한 앱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로 슈거 소주, 실상은 마케팅 이렇게 뽑았는데요. 제로 콜라 많이 드시죠? 예, 정말 좋아하죠. 네, 요즘은 제로 콜라뿐만 아니라 제로 음료수가 정말 많아서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제로 슈거 소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단 다이어트 하려고 제로 슈거 소주 일부러 골라 찾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로 슈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일반 소주는 약간 이제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당류나 이런 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로 소주를 마신다. 이 인터뷰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요, 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10개를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분이나 열량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로 슈거 소주 5개 제품에서는 모두 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소주들 역시 당류가 100ml당 평균 0.1g으로 기준치인 0.5g을 넘지 않아서 제로 슈거 소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열량은 어땠을까요? 제로 슈거 소주가 100ml당 최소 2.6kcal에서 최대 14.7kcal 낮은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당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제로 슈거 소주의 도수가 일반 소주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주는 설탕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주도 그렇게까지 당류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소주나 그냥 소주나 설탕은 별로 없고 알코올 도수 때문에 칼로리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들이 헷갈리기가 너무 쉬운데 소비자들이 헷갈릴 만한 것이 소주 말고 또 있다고요. 네, 사실상 주류 업체들이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제로 슈거 소주를 좀 네. 홍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 또 있습니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일부러 기분이라도 내려고 비알코올 맥주 마시기도 하죠. 사실 여기에도 알코올이 약간은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아예 안 든 것은 무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겁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보통 비알코올 맥주를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소비자 절반 넘게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이게 안일 비자를 쓰니까 당연히 안일 비, 알코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그럼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0%는 무알코올, 알코올 프리라고 표시를 하고요.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 논알코올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 함량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0이라는 의미로 0.0, 무알코올 맥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0이라는 의미로 0.00이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설문 대상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비알코올 맥주 산다고 하면은 보통 알코올이 아예 안 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0이랑 0.00도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00의 차이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는 소비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표기법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실 표기법 자체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제품에 알코올 프리, 즉 무알코올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 실제로 알코올이 제로인 경우에만 0.0 표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비알코올 식품에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대체로 제품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마트를 돌아다녀 봤는데 비알코올 맥주인데도 알코올을 싹 뺐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비알코올 맥주 3개 가운데 1개만 임신부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비알코올 맥주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들의 알코올 함량을 제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부 경고 문구도 넣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0.0, 0.00. 우리나라도 이 표기법에 좀 수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차 갖다 대면 번쩍. 주차 로봇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황보 기자는 운전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장롱 면허인데 얼마 전에 탈출해서 지금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운전했는데 여전히 주차는 어렵고 주차 때문에 이제 차 갖고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로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공유 서비스 차량을 예약했더니 대기하고 있던 로봇 2대가 주차된 차 아래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차를 가볍게 들어올려 주차 공간에서 빼내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60도 회전을 하면서 대기 장소까지 가뿐히 차량을 옮깁니다. 차 로봇 2대가 동원이 되는군요. 네, 바로 주차 로봇 모습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민간 빌딩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는데요.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마친 사람이 반납 장소에 두고 자리를 떠나면 로봇이 비어있는 주차 공간으로 알아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이 주차 로봇 2대가 옮길 수 있는 차량의 무게는 무려 2.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퀴 사이 폭이 좁은 경차나 화물차가 아니라면 모두 로봇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2.2톤이면 이제 웬만한 승용차는 다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어디서 개발된 로봇인가요? 네, 로봇 주차 상용화는 트루카를 운영하는 휴맥스 모빌리티와 로봇 주차 기술을 가진 현대위아, 현대 로비스틱스 랩이 함께 손을 잡아 실현됐습니다. 네, 주차할 때 사고가 날 위험을 막고 또 교통 약자의 편의와 공간 효율성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대를 세울 수 있는 기존 주차 공간에 3대를 더 세울 수 있다면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 방식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주차 서비스는 건물 입주가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쯤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회사가 지닌 역량을 모아서 로봇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주차하다가 접촉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빨리 이런 로봇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사고도 줄이고 교통 약자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5, 오늘의 경제 이슈 5가지 황보일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황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할인 지원 행사를 엽니다. 소비자가 행사를 진행하는 마트와 온라인몰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팔린 아메리카노 11잔 가운데 한 잔은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디카페인 커피 누적 판매량이 1억 잔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1,000만 잔 넘게 팔리고 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520만 잔이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홀몸 어르신 70명을 초청해 장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진 행사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 첫 보양 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스앤스파가 정식 개장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은 스파는 전체 9,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외 스파와 다양한 사우나, 실제 눈을 체험할 수 있는 스노우룸 등이 갖췄습니다. 온천수는 굴착 심도가 2,004m로 국내에서 가장 깊고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심도를 기록한 온천이라고 오레브 측은 밝혔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충남 아산에 52,000제곱미터 규모 공장을 새로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산 신공장에는 주력 과자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 원 규모입니다. 크라운 제과 측은 신공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 탄소 발생량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팬들 앞에서 100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네, 스포츠원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이 복귀 이후 두 번째 승리를 따내면서 국내에서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한미 통산 200승인데요. 이르면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팀이 4대2로 앞선 5회.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선배 추신수의 2루타를 맞고 다시 위기에 몰렸지만 원아웃 1, 2루에서 리그 타격 1위 에레디아를 병살로 잡고 승리 요건을 갖췄습니다. 6회에도 등판을 자처해 첫 3자 범퇴를 기록한 류현진은 국내 복귀 이후 가장 많은 103개의 공을 던지고 임무를 마쳤습니다. 팀이 8대2로 승리하면서 세 번째 도전만에 시즌 2승, 국내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진출 직전인 지난 2012년 빈약한 팀 타선 탓에 9승에 그치면서 오래 밀어놓았던 기록이라 데뷔 첫 승만큼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하고 데뷔 첫 승했었던 경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O 리그 통산 100승은 33번째입니다. 팀의 대선배 송주루 전 코치가 210승에 금자탑을 쌓았고 현역인 기아 양현종이 170승으로 대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류현진은 197경기만 했다는 100승이라 김시진과 선동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소 경기, 왼손 투수로는 가장 적은 경기를 뛰고 거둔 기록입니다. 경기 후 동료들의 물세례뿐 아니라 뜻깊은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축하 선물을 안겼고 장미재는 특별한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류현진도 만루 홈런으로 승리를 도운 노시환에게 직접 소고기를 구워주며 기록을 자축했습니다. 류현진의 다음 목표는 한미 통산 200승, 22승이 더 남았는데 현재 기량과 체력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내년 시즌 막판쯤엔 닿을 수 있는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거고 좋은 모습 보여주실 테니까 지금처럼 항상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중서부지방은 날이 무척 따뜻했지만 남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9도, 부산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1에서 많게는 8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어린이날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